대출 논란인 줄 알았더니 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얘기입니다. 편법과 불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법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편법은 관행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31억 원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은 인정을 하겠지만 업계의 관행이었다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네, 사과는 드리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제 이 전략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 전략인 것 같은데 대출에 불법 없다 항변은 했지만 당시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허위로 억대의 물품 구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제기가 됐습니다. 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그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첫 번째로 일단 이 대학생 딸이요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사실 드러났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석 달 안에 대출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를 물품 구입에 썼다 이러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서류가 5억 원어치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허위다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딸이 대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지거든요. 네. 때문에 이 양 후보는 앞서 딸 명의의 11억 대출에 대해서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 6억 3천 또 지인들 채무 5억 등 총 11억을 여기에다가 모두 썼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이 논란에 대해 이 해명이 허위가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좀 증명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이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게 사업자 대출일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관련 증거 서류를 좀 내달라 하는 거군요. 네. 석 달 이내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5억 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증빙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서류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일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양 후보가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할 당시에 그 딸 명의로 받은 11억 대출은 전부 본인을 둘러싼 그 부동산을 둘러싼 채무를 갚는 데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허위로 사업 자금으로 쓴 게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다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 후보의 추가 해명도 허위가 됐고 그 당시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도 허위로 드러난 이중적인 허위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물품 구입비를 5억. 이렇게 이제 새마을금고에 신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물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조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물품 가령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뭐 전화, 그 다음에 뭐 기계를 들여놔야 되는 가령 무슨 사업을 하는데 카페를 차린다. 그러면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제 오늘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때 사업자 대출 석 달 후에 그때 양 후보 측이 제출한 대출 증빙 서류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요.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서류만 보는 겁니다.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현재로서는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거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절반 정도는 물품 구입에 쓴 걸 확인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채무자께서 갖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불법하게 대출이 나간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근거를 보고 있는 거죠. 영수증이나 이런 구입 내역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거에서는 사후 관리까지 됐구나. 거기다 이것도 연체도 없으니까 유지를 했던 거죠, 대출을. 그게 과연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제 그건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한다. 이 가서라는 게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장 조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5억 원어치 물품을 샀으니 물건 좀 봅시다. 이게 현장 조사가 아닐까 싶은데 최 국장님.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사실은 그 사업장 소재지도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업장이. 그러니까 그 소재지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서 여기에 배치를 해놨다 하는 게 이제 있을 텐데 네. 지금 수성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이 받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서류가 있으면 뭘 얼마를 어디서 샀다는 게 그 서류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비싼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거기에 가서 한 두세 군데만 얘기를 해봐도 네. 실제 샀느냐 안 샀느냐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네. 만약에 실제 샀다고 하면 그 물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글쎄 좀 뭐 서둘러서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위조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 사문서 위조 뭐 이런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위조였다면 그 지금 전화를 해보거나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런 물건을 판 적이 없다 이런 그 사업장에 이런 게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쉽게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께요. 만약 이제 사무소를 차렸다면은 그 임차 부동산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차량을 샀다면 법인 차량이 있을 거고요. 뭐 사무실 집기 등등.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말도 네. 뭐 100% 저는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아하, 게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개인 사업자면은 뭐 법인 카드를 쓰지 않겠죠. 네. 근데 법인 사업자라면 대부분 법인 카드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은행에는 모를 수가 없죠. 네.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뭐 대출을 받았다면 네. 거기를 통한 법인 카드가 발급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네. 돈을 썼으면은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들이라는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냥 전혀 보지 않고 목록만 적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냈을 때 그것만 보고 그러면은 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은행원으로서는 꼼꼼한 업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설명도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설명은 더더욱이 부적절한 게요. 네. 이게 업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뭐 편법인 줄은 알았지만 사기나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는 말을 제안했다고 써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저런 거 잡아내가지고 뿌리 뽑으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네. 분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렇게 은행이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출을 하는 거는요. 네. 자기네 희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 재정적 배려를 해서 어떤 이자 보전의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가의 어떤 세금이나 재정이 어느 정도 내지는 정책적 배려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일단 배임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불법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대출을 자녀 명의로 하면 이걸 우리가 이익증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 이슈도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를 대신 내준 부분 그렇죠. 특히.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부모한테 꿔줍니다. 그럼 이게 상계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복잡해지네요. 상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계가 둘의 거래만 있었으면 그냥 상계 관계로 끝나겠지만 은행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특수 관계를 기획한 거기 때문에 이중증여, 이익증여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저는 해석을 예. 해요. 네. 그럼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새마을금고 측은 양문석 후보가 낸 서류를 믿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측 설명은 저는 대략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주장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네. 왜냐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맞을 보는 가능성이 이유가 높다. 네. 왜냐면 다 서류는 갖춰져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문제 없고 네. 더군다나 새마을금고 측은 11억을 대출을 해줬지만 그 대출에 대한 담보가 있어요. 네. 딸이 대출 명의자지만 그 담보는 아버지 어머니 그 건물로 담보로 했잖아요. 네. 그건 31억짜리인데 31억짜리 담보로 11억 대출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네. 자기네들은 손해 볼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5억 원짜리든 뭐 4억 원짜리든 여하튼 그 부분을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물품 구입한 것으로 보여요. 그 진위까지 새마을금고가 판정을 해야 된다고는 보통 안 하거든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측은 그거 믿고서 그냥 저 대출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쪽 분야를 좀 많이 오래 해서 그런데 네. 저게 그 소위 말해서 은행 고객들의 돈입니다. 네.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은행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할 때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돈 네. 나갈 때.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담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네. 본인의 담보가 아니고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네. 가지를 봐야 되고 또 사업자로서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영위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저렇게 했다, 저렇게 쉽게 했다, 저거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봐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오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더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국세청까지 있고 또 새마을금고는요 1차적 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 서울에서 주거지를 하고 있는 양문석 가족이 대구까지 가서 또 이제 돈을 빌렸다는 부분도 특별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서류를 보면서 여기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정말 서류 자체는 완벽했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들여다 본답니다.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오고 내일 보도되고 계속 이제 굴러가고 있을 테니까 추후에 속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또한 이제 편법 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법이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새마을금고 측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당시에 사업자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사업 실적 서류, 담보 물건. 자, 이 부분이 이제 완벽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실적도 있고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 아가씨는 와, 이 정도로 이 사업 능력이 있었나? 학교 생활하면서 언제 이 사업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반이 가서 물었을 때 대구의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런 속보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된다는 현장 조사 통해서 밝혀지겠는데 대학생 딸 사업자다. 결국은 주택자금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밝혀낸 게 아니고 이 양문석 후보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다 그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이라는 말은 허위 기재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성 의원님 결국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불법적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와 있어요. 거의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가 해명하고 있는 거를 들어보면 더 좀 기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창 이제 그 정치권에서 대파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대파 논란이 아니라 양파 논란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뭐 까도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양문석 후보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했습니다. 11억 정도를 딸이 대출을 받아서 그거 어떻게 썼다고 해명을 했습니까? 6억 3천만 원 그거를 이제 자기 이제 대출 받았던 거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인들한테 빌렸던 5억 정도를 갖다가 썼다. 이게 지금 양문석 후보의 해명이거든요. 네. 이 얘기에 따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5억은 어디서 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미 이제 이분이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그 모습이 전혀 없었죠. 낮은 자세로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상대로 거의 뭐 협박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회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무슨 뭐 중징계를 뭐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저는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뭐 양문석 후보 같은 분이 그냥 뭐 동네에서 지내시는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특이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도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거짓 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지금 논란들이 양파 까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쯤 됐으면 진짜 이영수 후보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갭투기에 대해 가지고 허위 신고했다라는 것 때문에 공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취소는커녕 지금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봉주 후보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거짓 해명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공천 날아갔는데 이분은 왜 안 날아가는 거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충분히 제가 보기엔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세종갑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취소가 된 그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문제는 대파가 아니라 양파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장현주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편법 대출이고 관행이었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새마을금고라는 금융기관을 속이려 한 사기 행위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편법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편법을 넘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 조사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사기 대출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속속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담당 직원이 그 사실을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기죄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사례에서도 관련돼서 서류를 조작했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현장 조사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그 일당들이 그 계획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야 공사 치자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또 이런 그 뭔가 짜고서 일을 벌이는 일을 뭐 작업한다 뭐 이런 말을 또 쓴다고 그래요. 최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신문 읽다가 뭐 작업 대출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그 사건 중에 작업 대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거를 그 뭐 가짜 서류를 동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자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그런데 사업자 대출로 위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작업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 새마을금고 측이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아니라고 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 단계인 누군가 브로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이 제안한 것처럼 본인은 이해를 했고, 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그거는 장난이죠, 일종의 작업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브로커 같은 사람이 새마을금고 측에는 누가 진짜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받아주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양쪽에 그 어떤 거짓으로 얘기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작업 대출이죠. 흔히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보면 불법이다. 네. 그게 이제 뭐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업무 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작업을 벌였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측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새마을금고에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뭔가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고, 그것을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걸 작업 대출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양 후보의 피해자가 있느냐? 내가 이번에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 본 자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인데요. 조국 대표 과거 이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조국 대표는 간접적인 간접화법을 썼어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라는 식인데, 이제 양문석 후보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 있나?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안 내고 집까지 도착한 사람은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친 대목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다른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민 씨는 좀 이제 더 명확한 것이 그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이상 피해를 보고 입학을 못한 건 사실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장 위원장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대표가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을 때도 이제 언론들의 또 많은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이제 근거를 댔었는데요. 네. 그 근거로 부산대에서 자체 조사했던 결과를 댄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이 표창장의 제출을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불합격됐다라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표창장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좀 앞서서 제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해명들은 사실 뭐 부산대에서 자체 조사 결과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입시 비리 가지고 지금 정경심 전 교수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2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사실 다소 맞지 않는 해명이나 근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딸아이는 표창장이 없었더라도 성적이 좋아서 부산의전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딸아이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없다. 라는 조사를 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단 몇백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11억을 빌려놓고 피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양문석 후보의 말에 또 얼마나 낙담을 하고 있을지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예, 맞습니다. 이 양 후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이 아파트 가격을요,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에 3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양 후보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9억 6천만 원 가량의 재산 축소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선거법상 재산을 허위 신고해서 공표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 후보도 양 후보지만 이런 뉴스에 가슴 뜨끔한 그런 후보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어제 선거 공보물 이제 주말에 다 받으셨지요. 거기에 선거 공보물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그 후보의 재산 상황, 배우자, 직계가족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부동산 뭐 기타 등등 다 신고한 뭐 금융자산까지도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에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제 공시가로 적었던 그런 후보들은 아마 이런 뉴스 보면은 어휴 이런 것이 나도 해당되나 아마 이런 후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이 의혹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이제 나중이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아까 뭐 벌금형이 뭐 3천만 원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네.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들을 이제 공표했을 경우에는 처벌받는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법에 관련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전제나 가정들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의혹이 사실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서 해명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재산 신고 과정에서 왜 이런 신고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되었던 뭐 수사기관이 되었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우선 당장 지금 경기도 안산시 선거구 갑에 사시는 유권자들께서는요. 어제 그제 받으신 선거 공보물 지금 당장 한번 꺼내 보십시오. 거기에 양문석 후보의 재산 내역이 두 번째 페이지에 쓰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 얼마로 신고돼 있는지 21억인지 31억인지 지금 한번 10초, 20초 사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 21억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요. 각종 의혹에도 양문석 후보는 언론의 탓을 돌리면서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은 20대 국회 때부터 이미 법제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도 있고요. 이미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법에 이런 징벌적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는 사실상 국회에 입성하면 바로 언론을 향해서 이런 징벌적 배상, 즉 보복을 하겠다, 협박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국장님. 지금 그 본인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판적 시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요 언론이 이게 오보라는 사실을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걸 빌미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 뭐 양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둘씩 나오는 게 거의 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네. 아마 앞으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좀 오보를 할 수 있는 몇몇 곳은 좀 뭐 가슴 뜨끔하고 좀 뭐 자제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보도들은 적어도 제가 본 보도들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런 얘기를 지금 이 의혹 국면에서 하고 있다?
결국 협박하는 거죠. 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민심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성폭행 변호를 한 변호인에 대해서 당이 개별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같은 이치인 거죠.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거론을 했는데 성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맥락입니까? 아니, 저도 어떻게 된 맥락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맥락인지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한참 이제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하다가 이제는 뭐 후보 호소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더니 민주당 후보인 줄 알았냐? 약간 뭐 이런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받아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양문석 후보가 나와 있지 양문석 후보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적인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낼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영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또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폭행 변호를 한 변호인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을 안 내지 않았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수진 전 후보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팩트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수진 후보가 성폭행범을 변호했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받았던 게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민변 출신으로서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이 여성 인권은커녕 오히려 돈을 진짜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에 초점을 뒀었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봤을 때 이 맥락 자체가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좀 되묻고 싶네요. 네. 자,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문석 개인의 입장도 입장이려니와 그걸 떠난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텐데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 상태로 그냥 총선 4월 10일까지 갈 것인지 중간에 뭔가를 내놓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 당의 예. 후보들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타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물타기. 네. 네. 근데 이 물타기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죄가 나의 죄를 네.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죄는 각자 네. 잘못은 각자 죄라고 표현하면 또 뭐라고 할지 그 몫이 모르니까. 따로 있다? 예. 네. 잘못은 각각의 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지. 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 때문에 내 잘못도 그냥 용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거는 정치권에만 통하는 정치권의 야합이 되는 거죠. 네.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당 입장은 지금 못 내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할 말이 좀 없다. 네. 이런 거를 그냥 뭐 말을 못하는 걸로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계속 가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집단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민심 동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자진 사퇴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뭐 당무위를 열어서 뭐 공천을 뭐 걷어들이거나 이제는 뭐 등등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천을 걷어들이는 겁니까? 당무위를 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당무위를 열어서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 이제 네. 법적으로는 이게 원천무효가 되니까 예.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김 대변인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마 유구무원일 거다.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큰 이슈가 양문석 이슈를 좀 덮어주기를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 국장님 오늘 어떤 언론들은 이렇게 봤더군요. 특히 이제 4월 9일까지 이 상태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당선이 되는 것 아니냐. 유리한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마 그렇게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민주당이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섣불리
끼어들면 네. 오히려 이게 중앙당의 공방처럼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냥 후보 개인이 해라. 그러면 안산갑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안산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령 이런 부동산 문제 좀 나와도 네. 뭐 거기서는 충분히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 네.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중앙당에서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거는 이 이슈가 다른 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안산갑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 인접 지역구나 경기도의 다른 곳으로 이 파장이 흘러 넘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아, 예. 만약에 흘러 넘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근데 조치를 취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나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중앙당에서 방법이 없어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버티면 어쩔 수 없다. 본인이 버티면 지금 뭐 후보 등록 다 끝났는데요. 뭐.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중앙당에서 후보 취소한다고 해서 공천 취소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등록 무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이 있겠죠. 유권자들에는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이게 안산갑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지금 중앙당에서는 그 비공개리에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 의원님,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사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개인사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안이다 아니다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재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 철회라고 하는 강력한 수를 쓰고 네. 지금 사실 뭐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개별 사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철저히 그냥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과연 개별 사안으로 끝날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 사전 투표까지 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논란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파처럼 더 강력한 양파가 등장해가지고 까도 정말 끝나지 않는 그 양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민주당 쪽에 이런 식의 투기 문제가 과연 양문석 한 명으로 끝날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한 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더 추가적인 논란이 더 터질 것이고 개별 사안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장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간은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이제 사전투표 내용이 거의 다른 본투표만큼이나 중요해진 그런 국면이기도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속마음이 뭘까요? 사실 뭐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뭐 당 차원에서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부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현장 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후보가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또 차치하더라도 해명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금고 중앙회에서 하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불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국민 정서법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표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민 정서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낮은 자세로 지금 민심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들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수술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상처 부분을 드러내느냐, 이제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 이분이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덮어놓고 그 일 끝난 다음에 그 추후에 논의한다. 이제 가령 의료에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환부를 지금 바로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일단 덮어놓자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네,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네, 근데 예. 이제 오늘부터 한다는 그 수성 새마을금고의 현장 조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러네요. 만약에 네. 이게 그냥 조사를 해봤더니 더 조사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냥 4월 10일이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확인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내일 중에라도 만약에 확인을 했더니 그 중에 중요한 물품 구입이라는 게 허위였다. 네. 이렇게 나오면 아마 민주당 중앙당의 고민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의 그 수성 새마을금고의 현장 조사 이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일에 어떻게 악휘가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신뢰도에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놀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독기관인 이제 금감위, 뭐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등도 같이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혹은 내일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분석 말씀 주셨습니다.